안녕하세요. 저는 민수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민수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평범하지만 각자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 그 중에서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신 분을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모 기업에서 이제 투자 및 M&A를 담당하고 있는 원유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회사에서는 전략적 투자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을 찾아서 발굴하고 그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인수를 하는 걸 검토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재무적인 부분을 보는 역할을 좀 담당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주로 듀딜리전스라고 업체를 좀 이제 관찰하는 그런 단계들 중에서도 이제 파이낸셜 듀 딜리전스라는 이제 재무적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리서치도 많고요. 네. 이제 실제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검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활동적인 것들을 좋아해서 뭐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요. 평소에 헬스, 댄스 학원 다니고 있고 이제 다이빙, 이제 프리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있고요. 그 외에 좀 휴가를 열심히 몰아서 여행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의 그 1분 자기소개를 들은 것 같은 너무 회사 자기소개처럼 면접에서 했나요? 1분 자기소개를 들은 느낌인데 그 아까 인하우스 투자 부서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인하우스라고 하는 게 회사에 속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회사에 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는 부서에 계신 거인 거네요. 대충 네네, 이해해보면 맞아요. 그런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회사에 뭔가 재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지 또는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를 검토하는, 그러니까 FDD, 네. Financial Due Diligence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거네요. 네네.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될 때는 그 프로젝트 팀 내에서 자기들 역할을 하나씩 롤을 맡게 되고 그렇게 롤을 나눴을 때는 FDD를 중심으로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실 프로젝트가 항상 있는 거는 아니고 프로젝트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좀 업무 로드나 플럭추에이션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달라서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돼 있지 않을 때에는 산업을 좀 많이 스터디하고 시장 스터디 그리고 업체 스터디를 하면서 그 리서치 업무를 좀 많이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그 프로젝트 일종의 딜을 네. 하고, 없을 때는 이제 어디다가 투자하지 이런 것도 좀 네. 물색을 하고, 네. 이제 업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는 리서치를 하는. 네, 맞아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보고서를 정말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제 리서치 결과에 대한 보고서인 그쵸.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냥 이제 좀 재무적인 쪽 측면에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전략적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회사가 실제로 그 저희 사업이랑 같이 연계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발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조사 리서치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재무적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진짜 시너지가 나기 위한 투자를 한다는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그 시너지가 날 만한 회사인데 재무적으로 어떤가를 보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없는지 네. 이제 사실 구체적으로 파보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한 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좀
회계법인과 같이 연계를 해서 회계법인에서 FDD를 또 결국은 하게 되는데 그 회계법인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리포트를 같이 이제 검토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바로 직전에 나왔던 게스트분께서 회계법인의 재무자문부서에 계신 게스트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마침 딱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이제 인하우스 버전, 그러니까 기업에 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 인수 합병을 하기 위해서 유진님은 이쪽에 외주를 맡기고 계신 거고 네. 여기 이제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네. 흥미롭군요. 이해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해했어요. 지난번 게스트분과 딱 연계가 되어서 이해됐어요. 네, 아마 카운터파트 같은 역할이시지 않을까 아마 딱 싶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사실 인트로를 할 때 소개를 드렸던 게 제가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분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멋진 일을 대기업에서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거의 여행자 신분일 때 만났었잖아요. 학생이자 여행자 신분일 때 네. 유럽 여행을 하러 오셨다가 세계 여행자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딱 봤었는데 그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혹시 그 하셨던 여행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대학생 때 좀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가지고 블로그로 돈을 좀 학생치고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처음에는 나름 학생치고는 호화로운 70일간의 유럽 여행을 좀 계획을 해서 출발을 했고요. 사실 유럽 여행으로 계획한 거에는 큰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가족들은 워낙 이제 여행을 평소에도 좋아하고 그래서 가족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아무래도 좀 평범한 가족 여행을 주로 하다 보니까 가본 곳이 뭐 유럽, 동남아, 미주 이렇게 흔한 여행지들을 많이 다녔고 그 중에서 좀 최대한 안 가본 데들을 많이 갈 수 있는 게 유럽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유럽 여행을 가게 됐죠. 네. 그때는 사실 뭐 도미토리에 묵은 데도 있었지만 나름 호화롭게 개인실도 묵고 네네. 이제 돌아가면서 좀 호텔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옷도 진짜 많이 챙겨와서 정말 큰 캐리어를 끌고 다녔어요. 그런 여행을 하다가 이제 제가 동행을 되게 다양하게 만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동행을 하다 좀 특이한 동행분들을 몇 번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저랑 거의 비슷한 예산을 들고 왔는데 1년 동안 여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2달 반 동안 이 돈을 다 소진을 하는 여행을 계획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돈으로 어떻게 1년을 다닌다는 거지? 해서 그때 좀 새로운 그런 부류의 여행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고 좀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그 틀에 박혀 있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여행만 생각을 했었구나. 이 돈으로 조금 더 오랫동안 더 많은 곳을 갈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70일 여행 중에 한 달 정도 째 됐을 때니까 거의 여행에 이제 반 정도 와서 예산도 딱 반 정도 네. 다 탕진을 절반 정도 딱. 네, 그쵸. 한 상태였죠. 그래서 나머지 반의 이제 예산으로 한 5달 정도를 더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닌 그 여행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제 5달을 더 다니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귀국행 티켓을 그냥 취소를 했어요. 사실 네네. 환불이 된 티켓도 아니었고 네. 그냥 사실 찢어버린 거죠 티켓을. 그리고 이 돈이 다 될 때까지만 여행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네네. 사실 언제 들어가야겠다는 계획은 따로 세우지 않았어요. 정말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막무가내였다 와. 싶기도 한데 와.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어쨌든 좀 취소 안 되는 숙소들이 대부분이었어서 유럽 여행은 좀 계획대로 다녔지만 나머지 식비나 뭐 투어비 이런 데서 좀 돈을 많이 아꼈고 제가 교통비 같은 것도 택시 절대 안 타고 최대한 대중교통을 타거나 뭐 한 30분 정도 내의 거리면은 다 걸어 다니면서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은 사실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그쵸. 제가 좀 싼 곳으로 좀 도망을 가려고 다른 대륙을 알아보다가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가게 됐고요. 네네. 그 처음에는 사실 아프리카라고 하기에는 좀 중동 쪽 문화에 가깝긴 한데 이제 뭐 이집트, 모로코 이런 쪽을 갔다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본격적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아프리카는 정말 물가가 싸서 네네. 꽤 오래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투어 비용은 좀 비싸지만 네. 한 300만 원 정도 정말 아끼면서 한 달 반 정도 아프리카 대륙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반을 아프리카. 네, 그 아프리카 대륙에 이제 모로코에 좀 처음 있다가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좀 한 달 정도 있었고요. 이집트에 한 달을 계셨어요? 네, 이제 계산해 보니까 한 달 반이 아니라 2달 반 있었네요. 그래서 이집트에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지금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취미인 다이빙을 거기서 처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냐부터 남아공까지 이제 육로로 좀 이동을 하면서 다니는 여행을 했고 비행기가 비싸다 보니까 최대한 버스를 이용하고 많이 걸어 다니면서 좀 교통비를 많이 아꼈고요. 그 다음에는 남미로 넘어갔는데 뉴욕에 잠시 한 3일 정도 머물고 바로 콜롬비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콜롬비아부터 칠레 상단까지 이제 육로로 좀 이동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쉬움의 눈물이었나요? 후련함의 눈물이었나요? 아쉬움의 눈물이었어요. 정말요? 전 더 놀고 싶은데 뽀로로여가지고 6개월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한국이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돈만 더 있었다면. 그럼 70일의 유럽 여행에서 네. 6개월간의 세계 여행으로 바뀌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유럽에 계시다가 아프리카를 쭉 종단을 하시고 미국을 잠깐 찍고 남미로 가서 남미도 살짝 종단을 하고. 네. 엄청나네요. 진짜. 심지어 그게 저는 더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세계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봤었고 책으로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책을 저도 이제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이 조금 있었어서 그분들 책을 몇 번 서점에서 살짝씩 들춰본 적이 있었는데 초반에 하시는 말씀들이 계획을 정말 열심히 세워야 한다. 왜냐하면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워낙 일정도 길고 갈 곳도 많고 물론 이제 가변적으로 이제 좀 유동적으로 계획을 바꿔야 할 일도 많지만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해놔야 좀 계획이 바뀌었을 때도 유동적으로 대처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봤었는데 유럽 여행을 하러 와서 큰 캐리어 들고 와서는 집에 가는 표 찍고 캐리어 집에다가 보내고 배낭 사서 나 앞으로 배낭으로 다녀야지 하면서 그렇게 세계 여행자로 바뀌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즉흥적으로 한 거죠. 이제 학생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 그쵸. 제가 이제 휴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방학 기간에는 좀 인턴을 하려고 계획을 네네. 하고 있었어서 원래는 70일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는 인턴 면접이나 이제 자소서를 좀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한 학기만 더 놀고 취업 준비는 조금 더 늦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한 학기나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좀 마구잡이로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롭게 네. 가고 싶은 거 다 가면서 네. 아니 가고 싶은 거 다 간 건 아니고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고 하셨죠. 그쵸. 사실 돈도 돈이고 어쨌든 반년 동안 여행을 갔다가 휴학이 끝날 때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강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 흘리면서 돌아왔는데 네. 그것도 너무 오기 싫어서 개강 첫 주는 빼먹었어요. 3월 초에 들어오신 네. 거예요. 네.
진짜 뽀로로 그 잡채네. 저 최대한 그 일정을 뽕 뽑는 시기로 갔다 온 거죠. 그러면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셨던 거예요? 아, 그 장기 여행에서요? 네네. 그거는 이제 칠레 상단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오. 칠레가 되게 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아래쪽은 못 가고 위쪽에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에 갔다가 산티아고에서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총 몇 개국을 그때 여행이 총 몇 개국인지 혹시 세보셨나요? 세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한 23개, 24개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대륙만 해도 유럽, 아프리카, 북미도 찍었고 잠깐 네. 남미 네. 이렇게네요. 그쵸. 네. 엄청나네요, 진짜. 그때 한 달 예산이었던 것으로 5개월을 더 여행을 다니신 거잖아요. 네. 당시 하루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됐던 거예요? 그 대륙별로 워낙 예산이 좀 많이 다르긴 했는데 제가 비행기 표까지 포함해서 1,200만 원이 총 들었고요. 네네. 제 대륙 간 이동이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비행기 값으로 대부분 썼고 이제 경비로는 초반에 유럽에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아프리카, 미국 3일 정도의 이제 남미를 포함해서 한 500만 원 조금 안 되게 쓴 것 같은데 5개월 동안? 네. 그 유럽이 유럽이 그래도 조금 2달이었으니까 네네. 네. 그래도 남미랑 아프리카는 워낙 물가가 좀 싸서 거기서 좀 버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사실 거기서도 호화로운 여행을 하지는 못했죠. 뭐 숙소도 최대한 그 동네에서 제일 싼 곳을 찾아갔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정말 열악한 숙소에서 머물렀고요. 이제 도미토리인데 공용 욕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곳에서 지냈고 이제 식비를 좀 많이 아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슈퍼마켓을 갔는데 네. 정말 로컬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그런 슈퍼마켓이었거든요. 허름한, 네, 허름한. 그래서 거기에 뭐 진열대가 있었는데 거기 안에 빵이 들어 있었거든요. 너무 싼 거예요, 빵이.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이틀 정도는 먹을 수 있는 빵인데 그 빵을 200원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 매대 안에 사실 엄청 큰 대왕 벌이랑 네. 벌레들이 같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미친 것 같은데 당시에는 벌레는 안 보이고 저 빵이면은 한 끼에 한 조각 먹으면 이틀 정도 300원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 빵을 먹었다가 진짜 크게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아무 데도 못 다녀서 네.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이틀 동안 진짜 숙소에 그냥 알아 누워 있었거든요. 진짜. 그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요. 저 나중에 유진님이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 얘기해 주신 게 기억나는 게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여행을 다 끝마치고 나서 집에 도착하셨을 때 어머니가 너 꼴이 왜 그러냐고 그렇죠. 그러고 다니는 줄 알았으면 돈이라도 더 보내줬을 텐데 왜 그러고 다녔냐고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제가 사실 부모님이 엄청 보수적이셔서 네네. 제가 그렇게 여행 다니는 걸 너무 못마땅해 하셨어요. 특히 위험한 국가 가는 거를 엄청 싫어하셔서 그쵸. 또 아프리카고 남미고 다.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여행 다닌다 얘기만 하면은 너 그러지 말고 빨리 귀국해 이런 말씀밖에 안 하셔가지고 부모님은 절대 도움을 줄 생각이 없으시다고 생각을 해서
제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가난하게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이 꼴 보시더니 이 정도로 다닐 줄 알았으면은 엄마가 돈 좀 보내줄 걸 이러시더라고요. 참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말씀 미리 안 하시고. 알았더라면. 네, 그랬으면 아마 더 놀다 오시지 않았을까. 아, 근데 아마 그렇게 주셨으면은 더 빨리 귀국을 하긴 했어야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어머니의 네, 도움을 원조까지 받았으니.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뭐 부모님 너무 보수적이시다 보니까 사실 이집트는 갔다고 말도 안 했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한 재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집트가 그때 당시에는 좀 테러가 많이 일어났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뉴스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서 부모님이 절대 이집트는 가지 마라. 다른 데는 되는데 이집트는 진짜 가지 마라 이러셔서 제가 모로코에 그 직전에 있었는데 모로코에서 배탈이 났다고 좀 거짓말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모로코에 너무 배탈이 나서 밖에 못 돌아다니겠고 여기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계속 모로코에 있는다. 네, 그리고 이제 모로코에서 동행한 친구랑 이제 마지막에 옷을 바꿔가면서 사진을 좀 여러 장 미리 찍어두고 그러고 이제 이집트를 갔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모로코다. 아직 배탈이 안 나았다. 이거를 한 달 정도 하면서 이집트에서 한 달 있다가 아프리카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이집트에 한 달 계셨던 거예요. 네, 아마 그 다합에 오래 계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가 이제 세계 여행자 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다합이 이집트 중에서는 물가가 싼 동네는 아니긴 한데 아,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집트가 워낙 물가가 많이 싸고 사실 화폐 가치가 많이 내려가서 전반적으로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다합이 휴양지여서 편하게 있기도 너무 좋고 스쿠버 다이빙이나 프리다이빙을 배우면 오랫동안 그냥 할 취미 생활들도 있고 거기는 되게 특이한 게 집을 렌트를 할 수 있어요. 아, 네네. 주 단위로 그 부동산에 가서 렌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친해진 사람들이랑 같이 룸메이트를 꾸려서 아, 부동산에 같이 가서 방을 구하면은 정말 싸게 구할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인당 한 2만 원 정도? 그렇게 주거비가 엄청 싸기 때문에 네네. 좀 오래 있기 좋은 동네여서 더 여행자들이 많이 눌러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별명 같은 걸 들었었던 것 같아요. 다 세계 여행자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 워낙 집에 안 가고 거기 눌러 앉아 있는다고 워낙 좋고 편하고 하니까. 맞아요. 몇 달 동안 계신 분들도 많이 봤고,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물가가 올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다음에 한 달 계시다가 이제 아프리카 종단하시고 네, 남미 가시고 네, 인상 깊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렇게 여행 한참 하시고 남미까지 갔다 오시고 나서 또 얼마 전에 또 길게 남미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거긴 어떻게 가시게 됐나요? 사실 제가 칠레 상단까지만 가고 이제 밑에 있는 국가를 못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남겨두고 온 제일 큰 청크가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하단 쪽이었는데 그쪽이 가장 남미에서 아름답다고 주변에서 자꾸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랑 같이 세계에서 만난 친구들이 네. 아르헨티나랑 칠레 쪽에 있는 파타고니아를 안 가봤으면 남미를 다 본 게 아니다. 남미를 갔다 온 게 아니다. 네, 계속 이래가지고 도대체 저기는 무엇일까? 이렇게 제 버킷리스트에 좀 남아 있었는데 네네. 저희 회사가 5년 근속을 하게 되면은 장기 근속 휴가를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 달까지 갈 수 있어서 망설임 없이 이번에 그 장기 근속 휴가로 연차를 조금 더 붙여서
5주 동안 아르헨티나, 칠레 쪽을 다녀왔고 3주는 아르헨티나, 칠레 그리고 2주는 이제 다이버들의 꿈의 섬인 갈라파고스를 2주 동안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르헨티나가 왜 남미에서 가장 최고라고 하는지 너무 깨닫고 왔고 진짜 너무 난이도가 높은 여행이긴 했는데 네네. 그만큼 정말 너무 멋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과수 폭포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과수를 제외한 이제 세계 3대 폭포의 나머지 2개, 이제 아프리카 잠비아랑 짐바브웨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라는 곳이 있고요. 이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이렇게 2개를 다 봤었는데 나이아가라는 사실 규모가 조금 나머지 둘에 비해서 많이 작은 편이고 빅토리아 폭포를 봤을 때도 전 눈물을 흘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과수 폭포는 정말 압도적이었고 이번 여행에서 그 순간의 임팩트로만 치면은 가장 기억에 너무 남는 폭포여서 눈물을 막 광광 흘리면서 정말요? 네, 보고 왔고요. 갈라파고스는 저는 사실 어쨌든 다이빙을 지금도 취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언젠가 꼭 살면서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가게 된 김에 조금 더 돈을 많이 써서 7박 8일 동안 배에서 먹고 살면서 다이빙을 하는 리버보드를 신청해서 갔고요. 그 리버보드 중에서도 갈라파고스 리버보드가 가장 난이도가 높고 정말 비싼 그리고 아무나 못 가는 그런 다이빙 투어 중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 다이버로서 갈라파고스 리버보드는 모두가 다 선망하는 그런 투어거든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이버들의 로망 같은 건가 보네요. 네. 이제 갈라파고스가 워낙 대형 생물체들이 많고 이제 망치, 상어, 떼라든지 이런 그냥 상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떼지어 다니는 걸 볼 수 있기도 하고 정말 뭐 거북이는 그냥 발에 채여서 이제 거북이는 뭐 보라고 하지도 않고 상어도 사실 나중에는 보라고 하지도 않는 그런 수준으로 해양생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동물들이 좀 많아서 다이버들이 좋아하죠. 네, 좀 정말 다이빙 난이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난이도가 높은 건 어떤 거예요? 그 리버보드 투어는 이제 그 본섬 근처가 아니라 배를 타고 최소 하루 정도는 더 가야 있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독도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냥 돌섬 같은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주변까지 가서 다이빙을 하는데 그 지점이 3개의 조류가 만난 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조류가 정말 세고 스킬이 조금 떨어진 다이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진짜로? 해양 환경이라서 그 리버보드를 하는 것도 최소 다이빙을 보통은 100번 이상은 한 사람들만 받아주는 투어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럼 예진님은 다이빙을 100번 이상? 저는 사실 약간 야매긴 한데 70번 로그로 갔고요. 네네. 제가 간 배는 70번 이상은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51번부터 받아준다길래 그 배로 신청을 했고 이번에 갈라파고스를 조금 더 접근성이 있는 배였나 보네요. 네, 조금 더 저렴한 배여서 거기서 이번에 백로그를 달성하고 왔어요. 그러면은 30번을 더. 네, 그렇죠. 하루에 3-4번씩 다이빙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좀 로그를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전 다이빙 쪽은 잘 몰라가지고 흥미롭네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따가 다이빙 얘기는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건데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가 있나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여행지는 아까 말씀드린 빅토리아 네네. 폭포라는 곳인데 그곳이 이제 잠비아랑 짐바브웨라는 이름도 생소한 네네. 아프리카의 나라 두 개의 나라 사이에 위치한 폭포예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폭포이고 오히려 남미보다 더 가기 힘든 곳에 위치한 것 같아요. 이제 이과수 폭포는 오히려 좀 간 사람들이 있는데 살면서 빅토리아 폭포를 본 사람은 주변에서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때 저랑 같이 본 친구들 말고는 저는 한 번도 저도 제 지금까지는 주변에 없습니다. 유진님 말고 한 명도. 저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라는 여행지가 좀 생소한 곳이다 보니까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 폭포가 이제 저는 가장 좀 감동적인 순간이어서 기억에 남거든요. 그 당시에 내가 살면서 이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국가에 이런 폭포를 진짜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싶은 그런 감동스러운 기분도 너무 컸고 그때는 이제 이과수 폭포를 안 본 상태에서 빅토리아 폭포를 봤기 때문에 정말 웅장하고 스케일이 정말 남다랐어요. 정말 너무 대자연 그 자체다 이런 기분을 그때 처음으로 느껴봤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도 감동을 받고 이제 시각적으로도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조금 눈물을 지금 흘리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대자연에 감명받아서 네, 눈물을 흘린 순간이네요. 네, 아마 최초였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뒤에 또 있으세요? 뭔가 대자연에 감명받아서 눈물을 흘린 순간이? 아까 이과수 폭포 말씀하셨고. 네, 이과수 폭포랑 이번에 아르헨티나랑 칠레 여행 가면서 그 칠레 파타고니아 트레킹 3박 4일을 다녀왔는데요. 네. 그 3박 4일 트레킹 하면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사실 등산을 한국에서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같이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간 친구가 좀 운동도 워낙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트레킹을 한국에서도 하는 친구여서 네네. 그 친구가 자기는 가장 큰 로망이 그 3박 4일 파타고니아 트레킹을 가는 거다. 네네. 그래서 여행을 가기 한 반년 전에 생각 없이 그럼 가자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한 거죠. 근데 막상 가니까 진짜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트레킹 바로 전날까지 나 안 간다고 나 저기 다른 휴양 도시에 가서 쉬고 올 테니까 너 혼자 트레킹하고 와라. 진짜 거의 울면서 나는 누워 있을 테니까. 거의 울면서 때를 썼는데 그 숙소 양도를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3박 4일 트레킹을 그렇죠. 전날에 계획한 거기 누가 사람이 온다고? 어딨어요. 근데 숙박비가 정말 비싸요. 거기가 숙박이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닌데 산속에 있는 산장이다 보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뭐 텐트에서 자고 그런 환경인데도 거의 독점이고 엄청 거기가 자연보호를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 지정된 업체들만 숙박을 거기서 차릴 네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텐트 한 박이 70만 원 정도 하는 곳이어서 3박 4일 동안 숙박비만 한 200만 원 정도 썼는데요. 그걸 양도 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걸 누가 양도 받아? 진짜 내 돈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출발을 한 거죠. 네네. 근데 첫날에 너무 날씨도 안 좋았고 네. 바람 너무 많이 불고 이상 기후로 바람이 심각하게 많이 불어서 절벽에서 또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패닉이 와서 나 집에 간다고 막 산에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이제 그 첫째 날 밤 텐트에서도 나 당장 내일 내려가서 산티아고로 갈 거다. 떼를 쓰고 막 난리를 쳤는데 둘째 날에 경로상 그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는 못 내려가. 뒤로는 뒤로 안 돼.
왜냐면 제가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너무 싫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둘째 날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날이 탁 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날씨가 탁 개면서 진짜 넓은 호수가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데 그 순간 다리가 아프고 뭐 3박 4일 짐을 사실 계속 들고 다니니까 어깨도 막 너무 아프고 했는데 그 아픔이 순간 다 잊혀질 정도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또 눈물 찔끔 흘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을 흘리면서 트레킹을 마쳤죠. 네, 정말 가히 제가 본 대자연 중에 가장 대자연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곳이었어요. 파타고니아 트레킹. 네. 눈물의 트레킹이었네요, 진짜. 진짜 죽고 싶었어요. 날 죽여줘 이러면서 다녔는데 뒤로는 못 가는. 아니 이게 사실 돌아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뭐 동에서 서로 가는 트레킹 코스도 있고 서에서 동으로 가는 트레킹 코스도 있는데 네네. 그냥 제가 그 길을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죽을 뻔한 길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뭐 다녀오니까 지금은 아름다운 기억만 남아서 그쵸. 미화되게 돼 있죠. 네, 참 가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감명 깊었던 뭐 여러 의미에서 눈물의 트레킹이기도 하지만 감명 깊었던 대자연이네요. 네. 그래도 좀 자연으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기하네요. 제가 남미를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남미 언젠가 가보고 싶긴 한데 사실 보통 남미 간다고 하면 남미에서 가장 대중적인 여행지 중에 하나가 우유니 사막, 네. 그 페루, 볼리비아 이렇게 묶어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 페루, 볼리비아도 가셨나요? 네. 거기는 이제 제가 좀 세계 여행 다닐 때 페루랑 볼리비아도 갔었죠. 우유니 사막은 어떠셨나요? 우유니 사막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 밤에 별이 빛나는 그 순간이랑 노을 질 때가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니 사막 너무 아름답지만 그 남미 전체 여행 중에서 가장 손꼽기 좋았던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등산을 정말 싫어하지만 남미의 가장 큰 아름다움들은 트레킹에 있긴 한 것 트레킹에 같아요. 있다. 네. 파타고니아에 있다. 네, 파타고니아도 그렇고 페루에도 되게 힘든 트레킹 코스가 몇 개 있거든요. 네네. 근데 페루에 그 유코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산이 이제 호수가 너무 많아서 호수별로 다 넘버링이 돼 있어요. 1번 호수, 2번 호수. 그래서 수십 번까지 있는데 69번 호수가 가장 색이 아름답게 유명해서 그 호수를 보러 트레킹을 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코스가 정말 가는 길도 너무 아름답고 호수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기억에 좀 많이 남아요. 그렇게 여행 다니시려면 체력이 되게 좋으셔야겠어요. 평소에 체력이 좋으신 편이세요? 네, 평소에는 좀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좀 골골대는 편인데 여행을 가면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젖 먹던 힘까지 짜서 제 체력의 120%를 써서 다니는 것 같아요. 꼭 아껴놨다가 이제 여행 다닐 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네. 이게 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엄청 에너지를 확 많이 쓰고 그러는 편이어서 여행 갈 때도 그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에너지 비축을 잘 해놓으시는 편인가 보네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평소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네. 아까 제일 인상 깊었던 여행지 여쭤봤었는데 네. 사실 비슷할 수도 있고 뭐 똑같은 분도 계시지만 제일 좋았던 여행지 아니면 제일 재밌었던 여행지도 따로 있으세요 혹시? 뭐 사실 지금까지 다녔던 데 중에 제일 좋았던 나라를 하나 꼽자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 남미 여행이 사실
가장 통틀어서는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사실 도시보다는 좀 자연을 보는 걸 좋아하기 네.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남미를 다녀와서 제가 뉴질랜드를 한번 다녀왔는데 네네.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서 갔는데 이게 남미 자연을 보다가 뉴질랜드 산을 보니까 에게?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미를 다녀온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자연으로 감동을 받은 적이 별로 없고 딱 한 군데 그나마 자연으로 또 엄청 감동받았던 곳이 아이슬란드였어요. 근데 정말 많은 여행을 다니셨네요. 제가 이제 약간 역마살이 있나 봐요. 정말 많은 곳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국 지금까지 총 몇 개국 다니셨는지 혹시 세보셨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안 세봤는데 조금 있으면 50개국이구나 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40 한 후반 정도? 네. 지구에 있는 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는 가봤다. 그쵸.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아직 4분의 3을 못 갔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요. 4분의 3이나 못 갔네. 컵에 물이 4분의 3이나 차 있네. 저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아직. 예전에 그 유진님의 인스타그램에 가면 그 다니셨던 국가가 이제 국기들이 이렇게 표시돼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되게 와 멋있다 했었던 게 그 국기를 다 보려면 더보기를 눌러야 이제 전체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와 멋있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게 이제 한 50개국 정도 되는 건가 보네요. 대충. 네, 네. 저 이제 한창 여행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유진님도 아시는 세준님이 진행하시던 트랩피플에 나갔을 때 네. 세준님이 저한테 주셨던 밸런스 게임이 있어요. 여행 밸런스 게임. 그걸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혹시 사진과 영상 중에서 혹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행 내내 사진만 찍을 수 있다. 영상만 찍을 수 있다. 저는 영상보다는 사진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네네. 아무래도 영상을 찍을 때는 그게 좀 생생해서 좀 더 기억에 많이 남겠지 싶은데 결국 다녀와서는 사진만 보더라고요. 이게 영상은 제가 이렇게 브랜드를 노출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네. 상관없습니다. 영상을 로딩하는 게 좀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차이가 나나요? 네, 사진은 거의 바로바로 뜨는데 영상은 좀 로딩이 걸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하나 이랬지 저랬지 이렇게 가볍게 넘겨서 보기가 조금 불편해서 슥슥슥 보기에. 네, 결국은 사진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여행을 가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있다면은 사진으로 남겨놓는 게 좀 더 제가 추억을 기억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진인 것 같아요. 음, 저도 거의 비슷한 이유로 아무래도 영상보단 사진이 좀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물론 이제 그 봤을 때 이제 그 현장감 같은 거는 영상이 당연히 더 잘 담지만 그래도 저도 사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술, 음악. 이제 술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음악 좋아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그러니까 여행에 한정해서 고르는 거죠? 네네. 여행에 한정해서 네. 이번 여행 중 저는 여행은 특히 무조건 술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스키랑 칵테일을 특히 요즘에는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가면은 꼭 그 도시에 있는 베스트 바를 좀 찾아다니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월드 베스트 바를 좀 체험하는 재미도 있고 특히 몇 달 전에는 홍콩을 다녀왔는데 홍콩이 정말 바 문화가 잘 발달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칵테일 마시는 게 여행이었는데 그 정도로
술이 하나의 이제 여행에서는 좀 큰 테마가 음. 저에게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보다는 술. 네. 홍콩 꼭 가서 칵테일 드세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래 알려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알려주세요. 저 조만간 홍콩 또 가고 싶어가지고. 아, 제가 진짜 몇 개 추천드릴게요. 좋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좋습니다. 술 마시러 홍콩 다녀올 계획이었네요. 아, 이게 그 같이 칵테일이랑 위스키를 좋아하는 친구랑 같이 가니까 네네. 더 서로 증폭이 돼서 그 에너지가 그럼 여기도 가보자, 저기도 가보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좀 체험을 하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음식 vs 사람입니다. 뭔가 풀어서 말하자면 혼자서 맛있는 거 먹기 vs 좋은 사람이랑 샌드위치 먹기. 저는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음. 네. 사실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화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네. 사실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지 않는 이상 정말 내리에 박히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오히려 좋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은 그냥 빵만 먹어도 그 순간이 굉장히 추억으로 기억에 좀 더 남게 되는 것 같아서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생각난 건데 그러면 이상형 월드컵처럼 붙여볼 수 있겠는데요. 술과 사람은 진짜 이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음식 사람보다 술과 사람은 진짜 어려운데요. 둘 다 하면 안 돼요? 혼술 또는 좋은 사람과 술 안 먹기. 이거네. 쉽지 않네요. 번갈아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술 마시고 내일은 술 안 마실 사람. 하루씩 이렇게. 네. 이거는 좀 쉽지 않네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마지막으로는 1,000만 원으로 호화 유럽 여행 10일 vs 500만 원으로 남미 50일. 저는 500만 원으로 50일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0일 후와 여행도 이제 직장인이 된 이후에는 너무 좋지만 네. 그래도 이제 오래 가는 게 저는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500만 원으로 50일 남미 가는 거면은 비행기 값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제 300만 원으로 50일 정도는 충분히 잘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해봤다. 껌이다. 제가 한 70일 남미 아니다. 한 달 반 정도 다닐 때 7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경비를. 그래서 네? 제 생각에 300만 원으로 50일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호화 남미 여행이네. 지난번에 가셨을 때 그러면은 한 달 반이니까 거의 50일, 40일에서 50일 정도에 70만 원 쓰신 거예요? 네. 70만 원으로 50일 정도. 이제 비행기 표는 제외하고 경비를 따졌을 때 그 정도 썼습니다. 300만 원 호화. 그쵸. 호화 여행이네. 초호화 같은데요. 충격적인데. 70만 원? 저도 그렇게까지 아껴 쓴지 몰랐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남미가 워낙 넓어서 비행기로 많이들 이동을 좀 하시는데 저는 다 버스로 다녔어요. 버스 이동 시간이 엄청 길고 야간 버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야간 버스를 한 2박 3일 이렇게 타면 숙소를 안 가도 되니까 그렇게 돈을 아끼면서 야간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했고 숙소도 7,000원, 6,000원 이 정도 되는 제일 동네에서 싼 도미토리에서
먹고 이제 조식 주는 걸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비를 거의 안 썼어요. 이제 식당도 레스토랑이라고 할 만한 데를 딱 한 번 가봤고 나머지는 이제 항상 로컬 시장에 가서 먹었기 때문에 시장 가면 한 2,000원이면은 밥 한 끼 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70만 원 정도는 썼더라고요. 질문이 너무 쉬웠네요. 왜 둘 다 호화로 주지? 그럼 호화로 길게 이런 거는 예상 못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여행하고 다녀오시고 나서는 이제 열심히 회사 생활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회사 생활 하시면서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취미 생활 하시는 와중에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도 따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이게 제가 2021년 추석 때 기억나네요. 2021년 추석 때부터 네네. 이제 최근 8월까지 2024년 8월까지 CFA라는 자격증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 3년 내내 준비한 건 아니고 작년에는 좀 1년 정도 공백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네. 만 2년 정도에 걸쳐서 좀 공부를 했었고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좀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시험 끝난 직후 한 두세 달 정도 반짝 노는 거 말고는 사실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랑 회사, 공부 회사. 그 주말이나 휴일은 당연히 공부를 몰아서 할 수 있는 날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 시험 한 세 달 정도 전부터는 사람도 아예 안 만나고 공부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지쳐가지고 작년에 1년 정도 이제 쉬면서 작년에 바짝 여행도 많이 다녀오고 네. 그럴 수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 시기여서 더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거 말고는 할 만한 게 없고 제주도나 그나마 제주도가 좀 먼 여행지긴 한데 사실 제주도를 여러 번 갔다 보니까 뭐 새롭게 여행을 가야겠다 떠오르는 곳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냥 공부에 집중을 어디 안 했었던 것 가고 같고 집에서 공부하고. 네, 한 번 제주도를 가긴 했어요. 시험 한 세 달 전에 공부를 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거 똑같이 공부를 할 거면 바다가 보이는 데서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바다가 보이는 에어비앤비를 잡아서 제주도에서 휴가를 내고 일주일 정도 공부를 했고 그때 이제 아침에는 좀 스쿠버 다이빙을 조금 하고 이제 점심부터 공부하고 저녁에 조금 술 마시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 약간의 휴양 겸 네 힐링의 시간을 좀 가진 적은 있긴 합니다. 그럼 혹시 어떤 자격증인지 CFA라는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가요? 네 CFA는 이제 차터드 파이낸셜 애널리스트라는 자격증인데요. 이제 투자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자격증이고 그 투자를 할 경우에 다양한 자산의 자산 가치를 좀 계산하는 그런 과정들과 그런 모든 자산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업무까지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고요. 사실은 이제 레벨 1, 2, 3까지 좀 나뉘어져 있는데 레벨 1은 기초적인 자산에 대한 개념들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레벨 2는 실제로 다양한 자산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공부를 하고요. 레벨 3는 그것들을 모두 다 총체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실 증권사 다니는 분들이 많이 따는 자격증인데 네네. 저는 사실 3년 차 때 지금 제가 일하는 부서에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제가 뭐 문과도 아니고 사실 이과 출신에 그 전에 취업 준비했을 때는 투자 쪽보다는 사실 컨설팅 쪽으로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투자 쪽으로는 정말 문외한이었고 그래서 좀 일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의 전문성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뭐 회계법인 같이 정말 전문적인 분들만 구성해서 팀을 이루는 회사는 아니고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숫자를 보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그 안에서 스페셜리스트처럼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숫자를 보게 되면 이 투자 조직에서 나만의 특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혹시라도 뭐 비슷한 분야의 다른 회사로 가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경쟁력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작을 했고요. 네네. 이제 한번 시작을 하니까 멈출 수가 없어서 네. 그냥 1차 했으니까 2차 가는 거야. 2차 했으니까 3차 가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3년이 지나서 최근에 차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레벨 3를 따신 거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해방된 기분이에요. 이제 드디어 공부해서. 네, 일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면서 뭐 공부해야지,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해야지, 뭐 말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지만 정작 공부하는 거는 거의 없는데 진짜. 그래서 일하면서 진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거를 아마 일을 한다면 모두들 아실 거거든요. 모두들 누구든. 아니 일을 끝나고 공부를 한다고? 그것도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서 CFA 레벨 3를 땄다고? 와, 짝짝짝짝짝.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뭐 그 시험 직전에 좀 더 반짝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시험 3달 전부터는 이게 사람이 급박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까지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회사 일이 많아서 칼퇴를 못하는 날은 스트레스 받고 빨리 퇴근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랬죠. 그럼 도대체 그 바쁘신 와중에 취미 생활은 언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헬스는 제가 워낙 주기적으로 계속 해서 그냥 일주일에 원래는 5번 정도 했는데 네.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좀 횟수를 많이 줄여서 네.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하고 시험 직전 한 달 전에는 횟수를 정말 많이 줄이거나 아예 헬스장을 안 가거나 이렇게 1~2달 정도 반짝 하는 식으로 좀 유지를 했었고요. 이게 헬스를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는 게 제가 진짜 체력이 좋지가 않은 편이어서 헬스를 1달 정도 아예 쉬면 체력이 더 떨어져서 공부를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체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네, 주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헬스를 했던 부분은 있고 나머지 취미는 사실 공부하는 동안에는 거의 접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쉬면서 바짝 취미 생활을 많이 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 한 2~3달 정도 쉴 때 그때 이것저것 많이 하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다이빙 취미는 그때 이집트에서 다합에서 시작하신 거고 네. 꾸준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다합에서 처음 시작한 거는 스쿠버 다이빙이라고 네네. 흔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그 다이빙이 스쿠버 다이빙인데요. 그 2017년에 다합에서 처음 스쿠버 다이빙을 접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사실 엄청 자주는 아니지만 그냥 가끔씩 한번 뭐 제주도 가거나 할 때 즐기는 정도
좀 가벼운 취미 생활로 좀 했었고요. 사실 조금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작년인데 네. 네, 작년에 좀 쉬면서 제가 프리다이빙이라는 다른 종목의 다이빙을 시작을 했어요. 프리다이빙은 산소통이 없이 숨을 참으면서 들어가는 다이빙이고 숨을 참으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오래는 못 들어가고 좀 오래 들어가면 한 1분 30초 정도 네. 되게 짧은 타이트한 시간 내에 다이빙을 들어갔다 오는 건데 그 프리다이빙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저에게는 사실 스쿠버 다이빙은 조금 더 바다를 구경하는 느낌이 커요. 네. 네. 스포츠보다는 관광의 레저.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고 프리다이빙은 사실 프리다이빙도 종목이 여러 가지지만 실내 수영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수심을 타는 건데요. 이제 깊이 들어가는 종목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1분 30초가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한 3, 40m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점점 기록 세우는 재미도 있고 워낙 숨을 참고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조금 잡생각이 딱 들면은 갑자기 숨이 진짜 차거든요. 네네. 뇌가 산소를 되게 많이 쓴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숨이 빨리 차지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머리를 비우고 들어갈수록 더 오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명상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아무 생각 없고 싶을 때 프리다이빙을 하면은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프리다이빙에 좀 빠져들었고 지금까지는 이제 프리다이빙을 접한 이후로는 조금 매니악하게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여행 다니실 때도 그렇고 여행 다녀오고 나서도 이제 뭐 취업하시고 일하면서도 취미생활 하시고 일하면서도 공부하시고 운동하시고 와 갓생의 그 자체인데 갓생 그 자체인데요. 갓생이라기보다는 제가 심심한 거를 일단 좀 못 참고요. 네.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도 잘 안 누워 있는 편이거든요. 저는 쉬어도 앉아서 쉬고 뭐 이런 편이어서 좀 더 자꾸 몸을 움직이는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열심히 나다니시고. 네, 저도 가끔 깜짝 놀래요. 이걸 내가 4년 동안 했구나. 4년밖에 안 걸렸구나. 이 많은 걸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오늘 뭐 여행 얘기도 하고 일 얘기도 하고 취미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혹시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편하게 얘기 잘 했고 그냥 진짜 수다 떠는 느낌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이 웃음소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편집자님 도대체 어떻게 편집을 해주실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웃음소리 편집하지 않습니다. 저의 수다 떠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수다 떨면 됩니다. 유진님이 여행하시는 걸 보면 나도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는 그렇게 다니긴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잠자리도 먹을 것도 포기하면서 여행을 다닐 수 있을지를 떠올려보니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진님은 정말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